예, 여러분, 이제 앞서서 우리가 네 가지 모델을 살펴봤죠. 인식망 모델, 그리고 정치, 경제, 연계 모델, 그리고 두 영역 게임에서의 정치, 경제, 영역 모델, 연계 모델, 그리고 미국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중국의 국가 목표 모델을 살펴보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반도 방정식에 대해서 소개해 볼까 합니다. 한반도 방정식은 제가 2013년에 국제정치연구라는 저널에 발표한 미국과 중국 사이의 한국 역사의 교훈 소설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활용한 방정식 아닌 방정식입니다. 방정식은 등호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냥 화살표 조건문처럼 화살표로 해서 뭐 수식과 같은 그런 완전한 방정식은 아니라 그 논리를 차용한 것을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은 요 국제정치 연구라는 저널을 이렇게 2013년 거 찾아보시면 이 한반도 방정식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적용한 것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여기서 H 플러스 C는 D다 이렇게 했는데, D라는 것은 한반도의 운명, 데스티니에서 이니셜을 따왔고요. 첫 글자를. 그래서 한반도의 운명, 아니면 대한민국의 미래, 뭐 그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는 바로 H 플러스 C다. H라는 것은 해제문, 패권국을 얘기하는 거고요. 챌린저, 또 도전국을 C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의 운명은, 대한민국의 운명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반도의 운명은 그냥 뭐 남북한끼리 어떻게 잘하고 하느냐의 여부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강대국, 패권국, 특히 패권국과 도전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부분이 크다 하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패권국이라고 하면 미국이겠죠. 도전국이라고 하면 중국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을 우리가 잘 알아야 우리의 미래를 가꾸어 갈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을 잘 알아야 할 뿐만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 플러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 서로의 역학관계, 힘의 관계, 다양한 그들의 이해관계를 우리가 잘 연구해야 우리의 미래를 밝게 개척해 나갈 수 있다 하는 첫 번째 식을 한번 생각해 봤고요. 그리고 그러면 미국과 중국하고만 관계를 잘 맺으면 되느냐? 물론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 플러스 또 다른 알파라는 제3의 변수도 우리가 함께 고려해야 우리의 미래를 밝게 열어갈 수 있다 하는 표현을 한 식이 바로 H 플러스 C 플러스 알파는 D다 하는 요것입니다. 그럼 알파는 무엇일까? 알파는 어떤 특정한 한 국가라기보다도 패권국과 도전국이라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변수가 워낙에 커서 나머지는 일일이 열거하기 조금 미미해서 이렇게 알파로 표현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과 중국이 워낙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미국과 중국만이 다가 아니라는 표현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마치 이 알파는 비타민과 같은 우리 몸의 영양소를 따질 때 4대 영양소를 이야기하잖아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또 뭐죠?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3대 영양소인가요? 여러분 한번 스마트폰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수업할 때 많은 동의대학교가 공대가 있어서 공대 교수님들은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을 학생들이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수업에 집중하지 않고 그럴 염려가 있다고. 근데 저는 수업할 때 늘 학생들에게 스마트폰을 켜라고 합니다. 스마트폰을 켜고 수시로 검색을 하고 궁금한 것들은 수업하는 과정에서 스마트폰을 참고로 해서 질문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다른 학생뿐만이 아니라 제가 강의하면서 잘못된 정보를 이야기하거나 틀린 이야기를 할 때 스마트폰으로 즉시 대조해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피드백하고 해서 뭐 저에게도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저는 항상 스마트폰을 열고 활용하라고 그렇게 하는데 한번 활용해 보십시오. 3대 영양소 같은데요.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이 3대 영양소가 중요하지만 그럼 그 영양소만 있으면 우리가 건강해지는 것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3대 영양소 이외에도 극소수의 영양소들이 필요로 하지요. 그리고 그것들은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결핍되었을 때에 우리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들이 우리가 보통 비타민이라고 하는 다양한 소수의 미량의 필요한 영양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비타민은 주요 영양소만큼 다량이 필요하진 않지만 결핍이 되면 주요 영양소 못지않게 우리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비타민입니다. 그래서 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H와 C, 미국과 중국이 우리에게 필수 3대 영양소라면 미국과 중국 이외에 러시아도 있고 일본도 있겠고요. 그럼 러시아, 일본만이 다가 아니죠. 다양한 국제사회의 주요 행위자 국가들이 있고 또 그런 국가 차원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형태의 또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그런 변수들이 있겠죠. 그것을 알파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히 관찰하고 연구하는 것과 더불어서 같이 미국과 중국 이외의 국제사회, 특히 국제사회와 그 외 주요 국가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면밀히 살펴야 우리의 미래를 제대로 열어갈 수 있다는 차원에서 H 플러스 C 플러스 알파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물론 여기 종속 변수, 독립 변수 그랬는데 종속 변수는 독립 변수에 의해서 결과지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식, 이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한반도 방정식인 것입니다. 이것은 K 큰 괄호 열고 H 플러스 C 괄호 닫고 알파 큰 괄호 닫고인데 이건 무엇인가 하면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를 우리가 알아야 하고 그 이외에 또 다양한 국제사회의 변수들을 고려해야 하는데 그것들은 다 플러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플러스로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은 한 부분을 잃어버리면 그냥 그 한 부분을 잃어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만일에 H가 0이다 그러면 H가 0이고 C가 1이고 알파가 2다 하면 0 플러스 1 플러스 2는 뭡니까? 3이지요. 여전히 우리의 미래는 3만큼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K라는 것을 곱하기로 제가 묶은 이유는 K라는 것은 바로 우리 한반도, 우리의 역량이죠. 대한민국이라고 표현해도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영역은 곱하기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이 괄호 안의 것들이 아무리 크더라도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 그리고 국제사회의 역량 다양한 변수를 아무리 우리가 정확하게 꿰뚫고 있더라도 우리의 역량이 제로이면 0이면 어떻게 됩니까? 전체는 0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이 K가
경중을 따지자면 국제사회, 미국과 중국을 위시한 국제사회가 돌아가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전제되어야 하는가? 바로 K, 대한민국의 스스로의 역량이 전제되고 나서 국제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역사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제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제 35년 동안 식민지를 겪은 것이죠. 1905년부터 생각하면 40년 동안의 식민지를 겪은 것과 같은데, 그것은 우리가 영국이라는, 그죠? 거대한 영미 국가들의 그 힘의 역학관계, 러시아를 견제하고자 하는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역사에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국제사회가 돌아가는 것을 명확하게 꿰뚫지 못했기 때문에 청나라로부터 종속적인 관계에서 탈피하고자 일본을 등에 업었고, 또 일본의 전횡을 견제하고자 러시아의 힘을 빌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일본에 의해서 우리가 식민지로 전락할 수 없었던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국제사회가 어떠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어떻게 힘의 균형이 발전되어 움직여 갔는지 국제사회를 우리가 정확하게 꿰뚫지 못했다는 원인도 크지만, 더더욱 컸던 것은 결국은 조선이라는 나라, 대한제국이라는 이 K의 영향이 전무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만일에 K가 매력적인 국가였다면, 매력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었다면, 다소 이 국제사회에 돌아가는 것을 다소 파악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었을지라도 식민지까지 전락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중국이 바로 그러한 경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중국도 우리나라와 별반 큰 차이 없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청나라 말기에. 그래서 영국이 무역을 하고자 조지 왕 때 맥카트니 공을 걸륭제에게 파견을 했을 때, 걸륭제의 말은 청나라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중국은, 청나라는 영역이 크고 땅덩어리가 크고 물산이 풍부해서 뭐 필요한 게 없다. 그러니까 너네들이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라. 그럼 우리가 너희에게 나누어 줄 테다. 그러니까 무역이라는 게 필요 없으니까 나누어 줄 테니까 얘기해라. 그러니까 조공을 바쳐라. 그러면 그 이상의 것으로 당신들에게 줄 테니까 우리는 무역 필요 없다 하고 무역을 거부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것을 모르기는 중국도, 청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세상 돌아가는 걸 몰랐는데 한국은 식민지가 됐고 나라가 없어졌고 중국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이 K라는, 중국이라는 국가의 역량이 제로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어쨌든 실제로 중국이라는 국가의 역량이 제로였다 하더라도 다른 국가들이 중국을 인식할 때 제로가 아니었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실제로 힘이 힘이 약하더라도 상대방이 약하게 인식 안 하고 강하게 인식하면 뭐 실제로 약해도 뭐 강한 거나 큰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이겠죠. 마찬가지로 어쨌든 중국은 실제로 뭐 힘이 그렇게 약한 국가는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효과적으로 자신의 힘을 관리하고 활용하지 못해서 거의 반식민지 상태로 떨어져 있었지만, 청나라까지만 해도, 청나라 말기 이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력을 가지고 있던 국가가 바로 청나라였죠. 그래서 그 청나라의 그 실력을 유럽의 열강들이 알기 때문에, 인식했기 때문에 중국을 완전히 식민지로 전락시킬 수 없었던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한국은 완전히 스스로의 역량이 거의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설사 일부 성각자들이 개화파나 성각자들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고 일본을 쫓아가야 된다, 러시아를 쫓아가야 된다, 세상 밖에는 중국 말고도, 청나라 말고도 강하고 본받아야 할 나라들이 많다는 것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국가들은 약육강식으로 서로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압제하고 이익을 착취해 나가는 그런 정글과 같은 상황이었음을 어느 정도 어렴풋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자체가 역량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다른 국가들이 한국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지 못했던 겁니다. 그 비근한 예로 미국이라는 국가가 한국이라는 국가의 매력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면 한국이 역량 있는 국가로 미국에게 인식되지 못했기 때문에 미국은 한국을 일본에게 양보하고 일본에 의해서 지배받는 것이 한국에게도 더 낫다 하는 판단을 한 것이죠. 소위 테프트 가츠라 조약에 의해서 관심이 있었던, 미국에게 관심이 있었던 필리핀을 미국이 미국이 필리핀에 대해서 영향권을 행사하고, 그리고 그것을 일본이 확인하면 조선에 대해서도, 대한제국에 대해서도 일본이 상대적으로 어떤 국가들보다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인정해주는, 그런 상호 인정하는, 필리핀과 대한제국을 서로 팔아먹는 자기들끼리의 그런 합의를 했던 거지요. 그게 이제 테프트 가츠라 미략, 가츠라 테프트 미략인데, 미국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미국이 조미 수호통상 조약을 통해서 1882년인가요? 한번 그것도 스마트폰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 대면 수업 강의로 이 특강을 진행을 했다면 당연히 여러분에게 스마트폰 한번 찾아보라고 할 것이고, 저도 찾아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아마 1882년 혹은 86년인가요? 82년 같은데, 그때의 서양 세계와는 첫 번째로 미국과 국교를 수교하죠. 조미수 통신도약. 그 조약에서 미국은 한국에게 어떤 약속을 하냐 하면, 조선이 만일에 어떤 특정 국가에게 불이익을 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미국은 거기에 개입해서 거중 조정해서 한국의 이익을 확보해 주겠다 하는 그런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한국이 활용해서 미국에게 일본이 한국으로부터 외교권을 빼앗아 갔으니 을사조약에 의해서 도와달라 하는 특사를 파견했죠. 이승만이 그 특사로 파견됐다고 하죠. 그러나 당시의 미국 대통령인 테오도르 루즈벨트, 테디베어라고 하죠. 그 루즈벨트 대통령은 한국 대표단을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루즈벨트 대통령의 인식 속에는 일본의 우수성, 일본이 아시아 국가에서는 가장 선진적이고 가장 문명 국가라는 그런 인식을 하고 있었던 서양 지도자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테오도르 루스벨트 대통령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테오도르 루스벨트 대통령의 인식에는 한국이라는 나라는, 조선이라는 나라는 물론 일본에 의해서 왜곡된
정보겠죠. 왜곡된 정보겠지만 한국을 매력 있는 국가로, 자주 역량이 있는 국가로 인식을 안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K라는 역량이 없으면 아무리 국제사회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능통하더라도 스스로의 역량이 없으면 미래가 없다는, 그걸 표현하기 위한 방정식이 바로 이 방정식입니다. 이 우리나라가 역량이 없으면 우리나라 주변에 이해관계가 있는 강대국들이 농간을 부려서 중간에 끼어들어서 우리나라에 대한 정보를 왜곡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는데, 그렇게 정보를 왜곡할 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국가들은 그 왜곡된 정보를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전에 가츠라 테프트 조약 당시에 테오도르 루즈벨트가 그랬습니다. 한국에 대한 역량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 얘기는 결국 한국의 책임이기도 한 거죠. 한국이 국가로서의 어떤 존재 가치를, 존재를 부각시킬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들은 한국이라는 국가를 크게 인식을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국가 옆에 있었던 일본, 당시로서는 상당히 이미 강대국 반열에 올랐던 일본에 의해서 일본의 얘기를 듣고 한국을 평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이 자주 역량이 없고 일본에 의해서 보호받을 때 오히려 한국을 위해서도 좋다 하는 그런 잘못된 정보는 결국 일본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보인 것이죠. 한국이 역량이 있는 국가였다면 그런 잘못된 정보가 미국에 전달될 때, 테오도르 루즈벨트에게 전달될 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것을 믿지를 않았을 텐데, 결국은 우리의 역량이 그만큼 되지 않으니까 왜곡된 정보가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아마 비슷하게 본다면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을 때 그 이전에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있었던 일을 우리 한국 언론에 슬쩍 흘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시진핑 주석에 대해서 한국 공부를 많이 했다. 그죠? 한국에 대해서 많이 들었는데 옛날에 대부분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었다더라. 시진핑 주석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을 슬쩍 언론에 흘렸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시진핑 주석이 한국에 대한 팩트를 왜곡했다는 것이죠. 마치 옛날에 1905년에 가츠라 테프트 조약을 맺을 당시에 테오도르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일본이 조선에 대한 정보를 왜곡해서 전달했던 것처럼 시진핑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한중 간의 역사 관계에 대해서 잘못된 왜곡된 정보를 전달을 했다는 것이죠. 만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거나 부족했거나 한국이 정말 옛날처럼 별 볼 일 없는, 역량이 전혀 없는 국가였다면 옛날에 테오도르 루즈벨트 대통령이 일본을 무작정 믿어서 한국을 별 볼 일 없는 국가로 인식했던 것처럼 시진핑의 얘기를 무작정 믿어서 한국 알고 보니까 별거 아니었구나 하고 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트럼프가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시진핑이 과거의 역사상 상당히 오랫동안 많은 부분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었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언론에 흘렸다는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고, 그리고 또 중국이라는 나라가 당신들을 그렇게 인식을 하니 너무 중국으로 다가가지 마라
하는, 그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그렇게 중국으로 기울어지지 말아라 하는 어떤 그런 완곡한 어떤 정치적인 고도의 계산된 어떤 수사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어쨌거나 핵심은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바로 한반도 방정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K, 대한민국의 역량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미중 관계를 우리가 면밀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고, 다양한 국제사회의 구조를 우리가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그것보다도 가장 우선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한국 독자적인 역량, 정치, 경제, 문화, 군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차원에서의 한국의 국력을 끊임없이 증진시키는 것이 바로 한반도의 미래, 나아가서 평화, 안정, 그리고 통일에 이르는데 주요하다 하는 것이 바로 이 한반도 방정식의 본질입니다. 자, 그러면 중국의 국가 목표 모델로 다시 돌아가서 이것이죠. 개인 수준에서 중국 공산당의 지속적인 정권 유지, 국가 수준에서 중국의 국가 통합, 그리고 국제 시스템 수준에서 미국을 대신한 초국가, 초강대국으로 성장하는 것. 이 세 가지의 중국의 국가 목표는 중국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미국이나 북한에도 적용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중국 입장에서 보면 지속적인 공산당의 집권인 것이고요. 미국 입장에서도 지속적인 현재 공화당의 집권이겠죠. 북한 입장에서는 지속적인 조선노동당의 집권이겠죠.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시진핑, 그죠? 시진핑 을 위시한 중국 공산당의 지속적인 집권이 목적일 것이고, 또 트럼프를 위시한 공화당의 지속적인 집권이 목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으로 따지면 김정은을 위시한 지속적인 조선노동당의 집권. 정도의 차이는 다르지만 물론 북한의 경우 김정은 개인에게 거의 개인의 권력이 거의 상대적으로 시진핑이나 트럼프에 비해서 절대화되어 있다면, 상대적으로 트럼프는 이 정도는 아니겠죠. 아마 스펙트럼을 한다면 김정은의 권력이 아주 절대에 가깝다면 시진핑은 그것보다 조금 밑에 있고, 트럼프는 그것보다 더 밑에 있는. 그러니까 어쨌든 각자 집권 할 수만 있으면 계속 무한대로 집권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국가의 권력의 속성이라는 것이죠. 국가 통합 차원에서 보면 중국은 국가가 분열될까봐 소수민족이 다양하기 때문에요. 늘 노심초사하고 그 국가 통합에 관한 것에 국가 역량을 집중하는 면이 있습니다. 미국도 사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자체가 중국이나 한국과 같이 단일한 국가가 아니라 연방의 국가입니다. 연방의 국가라는 것은 이미 각 주의 권력이 중앙 국가, 미합중국의 권력 못지않게 상당히 큽니다. 비근한 예로 각 주의 방위군을 움직이는 것은 미국 대통령이 아니라 각 주의 주지사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미국은, 아메리카 합중국은 주지사가, 우리로 얘기하면 도지사급이 경찰뿐만이 아니라 군대에도 움직일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군대 권력까지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북한도 마찬가지죠. 국가통합. 북한도 어떤 한 특정 지역이 뭐 이제는 더 이상 김정은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 하고 떨어져 나가려고 한다거나, 그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겠죠. 그죠?
어떤 특정 지역에서 어떤 쿠데타가 일어나거나 어떤 분규가 일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국가 통합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흑인들이랄까 어떤 인권 문제, 인종 문제로 인해서 미국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들 중에 하나인데,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결국은 뭡니까? 국가가 갈라지지 않는 것, 국가 통합의 문제가 바로 모든 국가에게 적용할 수 있는 국가의 목표다.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초강대국으로 나아가는 것은 이미 미국은 초강대국이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고, 중국은 미국 대신 올라서려고 하는 것이고, 북한의 경우는 뭐 초강대국이 국가 목표라고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그렇죠. 그래서 미국의 경우는 초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지만, 북한의 경우는 뭐 초강대국이라고, 이 국가 목표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죠. 어쨌거나 중국의 국가 목표를 설명하기 위해서 얘기한 세 가지 분석 수준에서 집권당의 지속적인 집권, 그리고 국가통합, 초강대국이 미국이나 북한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것. 그런데 여기서 개인 수준에서 시진핑이나 트럼프나 김정은이나 다 정권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가기를 원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수단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선거라는 방법밖에 없죠. 선거라는 제한적인 수단만 갖고 있는데 반해서 중국과 북한은 실질적으로 무한한 수단을 가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과 북한은 군대를 자의적으로 통솔할 수 있는 것이죠. 선군 정치라 그래가지고 모든 역량의 최우선적인 것이 북한에서는 군대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죠. 군대를 완전히 통솔하고 있는 한 쿠데타나 어떤 소요 사태로부터 북한 정권이, 김정은 정권이 안전하다는 그런 인식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 그런 면이 있죠. 그리고 중국의 경우는 중국 인민해방군, 그죠? 중국 인민해방군의 경우에 중화인민공화국의 군대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의 군대가 아니라 중국 공산당의 군대입니다. 인민해방군은 당의 군대입니다. 국가의 군대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방군은 지금 민주당의 군대입니까? 우리 열린민주당의 군대입니까? 아니면 대한민국의 군대입니까? 우리 국군은 대한민국의 군대죠. 특정 정당의 군대가 아니죠. 그런데 중국의 군대는 공식적으로 중국이라는 국가의 군대가 아니라 중국 공산당의 군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공산당 지속적인 집권을 위해서 중국 공산당이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미국은 선거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이라는 것밖에 없지만, 중국은 그 법도 자의적으로 만들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아직은 법치라기보다는 법치로 나아가고자 방향은 잡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 공산당에 의한 통치이고, 그리고 그 공산당이 군대까지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1989년인가요? 그것도 또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요새 자꾸 숫자에 대해서 취약해졌는데 괜찮습니다. 필요하면 우리는 스마트폰을 항상 휴대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스마트폰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천안문 사태가 언제 일어났죠? 1989년 천안문 사태 때 천안문에 모여서 민주화를 위해서 시위하고 있는 대학생들을 무력으로, 탱크로 진압하는 그런 명령이 떨어졌을 때 인민해방군에게
고민이 생겼었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우리가 인민의 군대인데, 그래서 이름도 인민해방군인데, 인민의 군대가 어떻게 우리의 인민을 향해서 총구를 겨눌 수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들이 많이 있었는데, 결국 인민해방군은 무엇인가? 인민해방군은 국가의 중화인민공화국의 군대도 아니고 중화인민공화국의 인민의 군대도 아니고 결국은 중국 공산당의 군대라는 그런 정체성 확립을 하는 그런 또 계기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민주주의 국가는 정권 교체가 법에 의해서, 선거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쉽게 정권이 교체됩니다. 선거에 의해서 선택받으면 집권하는 것이고, 버림받으면 또 실권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용이한 민주국가들인데, 이렇게 선거에 의해서 쉽게 정권이 교체되는 것과는 달리 권위주의 국가는 정권이 교체된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권이 일단 교체되면 국가가 분열하거나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다시 얘기하면 평화적으로 정권이 교체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붕괴와 분열이 아니고서는 정권 교체가 어렵다 하는 그런 역설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또 중국에 대해서, 미국에 대해서, 또 우리나라와 더불어서 고려를 하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민족의 통일을 염두에 둘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국가 목표 모델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북한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김정은 시대의 북중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정은 시대의 북중 관계가 어떤가? 여러분, 김정은 2012년 그 어간에 출범한 김정은의 북한 체제, 말도 많았죠. 너무 어린 나이에 권력을 인수받았기 때문에 불안하다, 오래가지 못할 거다 하는 그런 예측들도 많이 있었지만, 어쨌든 상당히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권력을 유지하고 공고히 하는 것처럼 외부적으로 보입니다. 그 김정은이, 북한이 어떤 표현을 우리가 언론에서 많이 봤죠. 일본은 100년 숙적이라면 중국은 1000년 숙적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뭐 김일성 시대 때부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다시 얘기하면 한국만 해도 북한이라는 한 다리 건너서 중국과 연해 있다면, 바다가 아니면 육지로 연결되어 있진 않죠. 그러나 육지로 바로 연결되어 있는 북한은 중국에 대한 인식이 더 예민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천년 숙적이다.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불신과 위기의식이 상당히 깊다. 북한은 그런 표현입니다. 실질적으로 북한과 중국이 총격 사태, 전쟁까지는 아니더라도 국지적인 분쟁이 있었던 것은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중국 문화혁명 시기에 김일성은 소련과의 등거리 외교를 했죠. 그래서 문화혁명 시기에 상당히 중국과 관계가 안 좋았는데, 홍위병들은 북한을 상당히 스탈린주의자들, 교조주의라고 또 많이 그렇게 비판을 하고 김일성을 많이 비판을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1960년대에 중국과 북한이 교전까지 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어쨌든 중국과 북한의 불신은
생각보다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한미 관계가 고저가 있었다면 북한과 중국은 그거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김일성이 실제로 정권을 1인 정권을 공고히 하는 과정에서 연안파 숙청 사태도 있었죠. 중국을 배척하는 그런 움직임이 컸었죠. 6.25를 통해서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은 아주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초창기에 50년대에. 그런데 김일성은 그 절대적인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북한에 주둔하고 있는 중국 군대를 다 중국으로 철수시켰고, 또 중국의 후원을 받은 그런 중국의 연안파 들을 숙청하는데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결국은 연안파를 다 숙청함으로 말미암아서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거의 상실할 지경에 이르기까지, 결국 그것은 김일성이 자기 독자적으로 중국과 필요에 의해서 협력을 하고 도움을 받을지라도 일방적인 그런 꼭두각신 역할은 안 할 수 있는 그런 독자적인 힘을 키웠던 것은 결국 중국의 연안파를 숙청해 나가는 수 있었기 때문이죠. 최근으로 따지면 김정은 체제가 공고화되는 그런 과정에서도 또 한 번의 중국의 영향력을 차단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것은 잘 아시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누구죠? 김정은의 고모부 장성택이죠. 장성택. 저도 지금 스마트폰을 순간적으로 얼른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사회학을 공부하면서는 이렇게 스마트폰을 실시간으로 활용하면서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성택을 숙청함으로써 중국의 영향력이 상당히 감소했다. 그런 또 이야기들도 있죠. 그런 해석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장성택이 상당히 중국과 이해관계가 비즈니스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깊이 연계되어 있어서 중국은 장성택을 통해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공고히 해오는 김정일 이후의 과정이었다면, 김정은은 그 장성택을 숙청함으로써, 그죠? 결국 비극적으로 생명을 앗아감으로 해서 중국과 관계, 중국의 영향력에서 중국을 한번 이렇게 또 쳐내는 그런 과정이 있었었죠. 그래서 김정은 시대의 북중 관계도 사실은 그렇게 좋게 출발한 것은 아니죠. 우리가 볼 때 이전 박근혜 정권 때 시진핑 주석은 우리나라의 박근혜 대통령과 상당히 자주 정상회담을 했었죠. 우리 문재인 대통령 와서도 상당히 여러 번 같이 관계를 정상회담을 했는데, 최근까지, 그러니까 북미 관계가 상당히 개선되는 조짐을 보이기, 북미 정상회담 있기 이전까지는, 그죠? 한 번도 김정은이 시진핑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 그리고 시진핑이 그만큼 그 얘기는 뭐 장성택 숙청과도 관련이 있겠지만 북한과 중국 간의 관계가 그렇게 좋게 출범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최근에 보는 중국과 북한 간의 어떤
밀착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는 중국과 북한이 서로 아직까지 신뢰도 부족하고 상당히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중국과 북한이 협력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적인 구조적인 국제 구조적인 요인이 크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미국과의 관계를 김정은이 개선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지속적으로 미국에 대한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결국 북한 독자적으로는 미국을 대항할 수 없고 중국과 연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그런 환경이라 그럴까요? 중국 입장에서도 북한이 여러 가지로 국제사회에서 중국에 대한 짐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됨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전략적인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는 북한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환경이 구조적인 환경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시진핑 시대의 북중 관계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서로 신뢰하고 서로 방향이 맞아서가 아니라 미국이라는 공동의 적이라고 할까요? 미국이라는 공동의 불신하는 그런 경쟁할 수밖에 없는 상대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김정은과 북한은 밀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렇게 밀려가는 그런 면이 크다 하는 것이 최근의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통일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우리가 지금 이 강의의 큰 주제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우리 민족과 통일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한반도와 평화와 안정이라는 것은 남북한이 통일되기 이전에는 늘 불안한 상태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반도가 통일될 때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도래한다 하는 그런 인식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그렇다면 통일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 통일이라는 것은 남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 강대국들, 그죠? 특히 미국과 중국, 러시아와 일본도 포함하겠지만요. 주변 강대국과 국제사회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이 정치, 군사, 경제, 문화적인 면에서 국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반도 방정식을 우리가 참고를 했을 때 바로 그죠? 주변 강대국과 국제사회의 구조에 대해서, 그죠? 미국과 중국을 위시한 국제사회의 알파라고 하는 그 변수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하게 관찰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곱하기로 연결된 K, 한국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국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그 토대 위에 국력이 증진되는 토대 위에서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우리가 잘 활용하고 면밀히 검토하고 국제사회에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가 거기에 보조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의 국력을 강화한다는 것은 어떤 특정 분야가 아니라 전반적인 국력이죠. 그 중에서 군사적인 게 물론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역량도 강화되어야 하고 군사적인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점점 높아져야 되겠죠. 그리고 군사적인 면에서도 높아져야 하고 경제, 문화 우리가 이미 문화적으로는 우리 BTS를 통해서 또 한류를 통해서 상당히 최근에 한국의 문화적인 이런 역량은 상당히 그 어느 때보다도 최고조의 상태에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외국 젊은이들이 전혀 한국에 대한 이해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BTS나 한국 드라마, 한국 노래를 단순히 배우기 위해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또 한국으로 유학 오고 그런 일들이 상당히 우리 경남대학교에도 그런 외국 학생들이 있을 줄 아는데 이런 문화적인 면에서 한국의 역량이 상당히 고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우리의 경제적인 역량이 이제는 이전에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하고 유교를 거치면서 정말 형편없는 상황에 있었을 때에 해외로부터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가로부터의 원조를 통해서 먹고 사는 게 해결되는 거의 대부분의 대한민국의 재정이 원조를 통해서 메꾸어지던 그런 시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2010년인가요?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 DAC의 정식 위원이 국가가 됨으로 인해서 인류 역사상 처음이죠. 순수하게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이제 원조를 안 받고 원조를 해주기만 하는 국가로 위치가 바뀐 국가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만이 그런 위치 변화를 이렇게 이루었습니다.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이 원조를 받기도 하고 원조를 받는 수험국이면서 동시에 원조를 해주는 공여국 역할을 합니다. 중국도 그렇게 하고 한국도 오랫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수원국으로부터 탈피해서 공여국만 역할하는 것으로 바뀐 개발도상국은 한국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적인 면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역량이라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크고요. 다만 이것이 더 유지되고 더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이 경제라는 것은 생물과 같아서 자전거와 같아서 한 번 섰다고 계속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쉬지 않고 페달을 굴리고 노력을 해야 지속될 수 있는 부분들이죠. 뭐 다른 부분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요. 그래서 군사, 정치적인 다양한 영역에서 한국의 국력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결국에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는 길이고 궁극적으로 통일로 나아가는 길이다. 이런 한국의 역량이 강화되고 국제사회로부터 인식 그리고 또 지지 그런 것들이 공고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건 원치 않건 우리 스스로도 더 자신감을 가지고 북한과 또 때로는 포용하면서 때로는 따끔하게 견제도 하면서 그렇게 북한을 개방으로 또 더 한국과의 어떤 교류의 그런 장으로 이끌 수 있고 결국에는 그 열매는 교류를 통해서 북한이 좀 더 자유로워지고 번영하면서도 결국은 통일의 길로 쉽지 않은 길이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서든지 뭐 움직여야 어떤 여지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체제가 다르고 정체성이 다르지만 우리가 달리 갈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통일이 되는 것이 목표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교류를 하는 과정에서 방법을 찾아내고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튼튼한 국방과 냉정한 그런
자세로 또 국제사회와 함께 또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도 더더욱 이 한반도 방정식이 여기 이 알파에는 북한도 북한 변수도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국제사회와 북한을 검토하면서 국제사회와 발맞추면서 교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그런 것들이 대한민국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토대 위에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의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은 그런 쪽으로 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정도 강의를 마치고요. 여러분들 혹시나 이 과정에서 또 뭐 질문이나 기타 궁금한 거 또는 제 얘기를 듣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생각이 꼭 전해주고 피드백을 해주시고 싶으신 그런 것들이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기 이메일이 있으니까요. 연락을 주시면 함께 또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또 비록 비대면으로 이루어졌지만 초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대면이기 때문에 제가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필요한 부분 앞부분이든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확인하셔서 100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비대면 특강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